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5년 전에 연애 결혼을 해서 현재 4살짜리 아들 하나랑 올 초에 태어난 갓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게 정말 너무 바쁘고 정신없더라고요. 저라는 여자 하나의 삶을 포기하고 살도록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그간 첫째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 둘째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육아휴직이란 걸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때는 그래도 출산 전후로 3주 정도 휴식기를 가지긴 했었는데요. 첫째 때는 거의 출산을 하자마자 다시 정장 원피스를 입고 출근했었어요. 그게 대단한 건 줄도 모른 채 제 몸 걱정을 해볼 생각도 못하고 당연스레 나갔었죠.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기에 불편하고 쉽게 쓰는 사람도 없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눈치를 많이 봐야 했어요. 남편과 제가 맞벌이로 벌어야 여유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직장을 잃지 않는 게 그 우선이었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써보겠다는 생각도 가지지를 못한 채 그냥 무작정 일부터 시작하며 회사에서 노예 생활을 했네요.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저를 되돌아보며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데에만 온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했고 집에 오면 아들을 케어하고 돌보느라 정말 제 눈 붙이고 푹 잘 수 있는 때가 없었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첫째가 미운 4살이 되던 해였는지라 제 육아는 정말 피곤함과 짜증의 절정에 달했지만 갓난 딸아이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힘들단 티를 한번 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 엄마들은 다 위대하다고 하더니 이건 뭐 위대한 게 아니라 참을성 하나가 정말 생겨나는 것이었더라고요.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참을성 많은 어머니가 된 것이었죠. 그 와중에 천만다행으로 친정에서 제 육아에 대한 자잘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소한 아기 기저귀나 용품 하나 사는 것도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장을 보러 가야 했을 만큼 여유가 정말 없었는데요. 그걸 다 저 대신 해준 게 바로 남편도 아닌 친정 엄마셨어요. 결혼을 해보니 남편은 완전 애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놈 새끼가 아니라 지 새끼인데도 똑같이 출근을 했다가 집에 오면 자기는 피곤하다며 소파로 직행을 하거나 여전히 제 손으로 차려주는 음식을 받아서만 먹는 놈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들 하나를 더 키우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몇 번 첫째를 낳고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제발 육아나 살림 좀 도와주라고 따지다 저 스스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딱 그럴 때마다 저를 데리러 와서는 사과를 하며 용서해달라 하더라고요. 그 사과가 일주일도 채 가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긴 했지만 저도 이쯤 되니 그냥 남편을 손 놓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번 짜증을 부리면서 당연히 해야 할 육아를 좀 도와달라 애원을 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많이 지쳤거든요. 그렇다고 첫째 아이가 커가고 있는데 매번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아이 앞에서 계속 보여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또 참을성을 발동해서는 남편이 뭔 짓을 해도 그저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언젠가 남편이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하다못해 연민이라도 한 번은 가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달라지지 않을까도 싶었어요. 하지만 한 번 무능한 쓰레기는 계속해서 무능한 쓰레기더군요. 하다못해 입까지 저렴한 쓰레기 말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평소에도 잊을만 하면 간간히 전화가 와서는 자기 아들 안부를 묻고 제 아들 딸들이 아프지 않고 잘 크고 있는지만 후다닥 확인을 하셨다가 전화를 툭 끊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저의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고 애들도 잘 키우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잘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씩씩한 척만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래, 너가 정말 독하긴 독한 애인가 보구나. 뭐 그 덕분에 우리 아들이 편하게 살아서 좋긴 하겠다만 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신우이가 있는 건지 거봐 내가 뭘 했어. 집에서 완전 강철이래 강철 라고 히히덕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마누라가 집에서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 참고 육아랑 일, 살림까지 병행을 했더니만
남편은 저를 안쓰러 하기는커녕 오히려 독한 애라면서 자기 집 식구들한테 말을 전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둘이서 한 곳에 모여 제 얘기를 씹고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해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며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고요. 시누이가 옆에서 내가 뭘 했어? 진짜 독하다니까? 아휴, 난 절대로 저렇게 못 살아. 라고 맞장구를 치는 건 정말이지 꼴불견이었습니다. 내 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가 그저 시댁 식구란 이유만으로 떵떵거리는 꼴이 늘 꼴불견이었거든요. 저희 시누이는 30대 중후반으로 저보다 딱 한 살이 많아요. 저희 남편이랑은 일란성 쌍둥이고요. 동갑내기지만 먼저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시누이를 무조건 누나로 부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시누이한테 무조건 윗사람 대접을 해줬고 저는 형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며 살았죠. 남편이랑 쌍둥이여서 그런지 둘이서 생긴 것도 참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치가 없는 그 성격이 정말 비슷했어요. 시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거였고 나쁘게 말하면 싹수가 없는 것들이었죠. 남편은 그나마 제가 애를 낳고 같이 살고 있는 제 배우자였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점점 이해를 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싸울 일들이 너무 많긴 했어도 그냥 이 사람이란 자체한테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달랐습니다. 내 가정 안에 침범해서 관여하고 끼어드는 일이 너무 빈번해서 시누이를 향한 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던 상태였죠. 시누이한테 저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둘 있었어요. 7살짜리랑 5살짜리 아들 둘 말입니다. 저희 부부처럼 시누이네도 둘 다 맞벌이였지만 시누는 자기 애들을 낳을 때 좋은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육아휴직을 1년 단위로 쓰더라고요. 저보다 몇 배로 더 여유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 사람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늘 시누이가 부럽곤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데 시누이는 몇 살 차이 안 나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저 집도 많이 육아가 힘들겠다 싶어서 측은지심이 생기던 때도 있었죠. 같은 여자고 직장맘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감정이입이 쉬웠달까요? 하지만 시누이는 보란듯이 저의 약해진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죠. 하루는 저희 남편한테 출근길에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야, 나 지금 공동구매 하나 해야 할 게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 애들 유치원까지 보내려면 시간을 놓쳐서 못 살지도 모르는데 정말 이번에 좋은 가격으로 올라온 건데 네가 좀 와줘. 그냥 와서 애들만 유치원 차 태우고 넌 출근하면 돼. 라며 황급히 소리만 지르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너무 상대 쪽에서 정신없이 해달라 조르고 있으니 남편은 급기야 지금 간다면서 형님네로 달려갔어요. 우리 애를 내팽개두고서 겨우 공동구매 한번 줄 서야 한다며 애들을 나 몰라라 하는 옆에 내려놓으려 출근을 해야 하는 남편이 가버린 상황이었죠. 진짜 황당하고 화가 나서 머리카락이 다 쭈뼛거리면서 살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서 나중에 퇴근 후 집을 가보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아침에 괜찮았지? 라며 물어봤고 전 말할 기운도 없다며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다 같이 출근을 하며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시누이는 도대체 뭐 그리 급하다고 우리 남편을 데려갔나 싶어서 아나들 인스타그램까지 들어가 시누이 사생활을 확인해보니 아주 그냥 떡하니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보조제 말입니다. 아싸, 남동생 찬스를 구매하는데 성공함. 이라는 신나는 글과 함께 말입니다. 저희 부부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제가 딸을 임신하고서 출산할 즈음 자기한테 오랜만에 식사권 티켓이 생겼다면서 자기네 아들들을 무작정 저희 집으로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퇴근을 했더니 남편이 퇴근길에 시누이 애들을 집에 우르르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시누이는 어디 갔냐고 물으니 데이트해서 얘 좀 맡아달래. 라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전달을 했고요. 자기 데이트를 하겠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애들을 우리 집에 맡겨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남편이랑 바로 싸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퇴근하고 하루 종일 몸이 부러질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내 새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밥 해먹이고 또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그런데 남의 집 애들을 둘이나 데려와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서 화를 내다가 너무 힘들고 서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초등 애들 마냥 울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저를 공주로 몰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서러웠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야, 진짜 왜 그래? 부부가 단둘이서 데이트를 좀 하고 싶다는데 기분 좋은 일에 우리가 도와주면 좀 좋아? 우리도 나중에 우리끼리 데이트를 할 때 애들을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거고 서로 돕고 도우며 사는 거지. 왜 이런 걸로 울어? 설마 당신은 데이트를 못 갔는데 우리 누나는 데이트를 갔다고 질투하는 거야? 라면서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말을 내뱉었죠.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면 집 마누라 힘든 건 보지를 못한 채 그저 질투심 때문에 우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할까 싶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혼이 너무 절실했어요. 그냥 딱 이혼하고 애들이고 뭐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뱃속 아기만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그때 이혼을 감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애 때문에 이혼을 핑계 삼고 싶진 않았지만 뱃속에 애 하나를 두고 있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결국 그날 시누이 애들은 남편이 혼자 다 떠맡았어요. 지 새끼한테 들어가는 밥은 지 손으로 한 번은 차려준 적이 없더니 시누이 애들은 손님이라면서 지 손으로 나서서 챙기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저도 더욱 속이 상해서 시누이 애들한테 완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제 아이와 놀다 잠이 들었고 그날 시누이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시끌벅적하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애들을 쏙 데리고 갔습니다.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었고 딱 맨입으로 빈손에 찾아봐서는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한동안 시누이가 잠잠했습니다. 틈만 나면 자기 애들을 봐달라고 바쁜 아침에 부르고 피곤한 퇴근 시간에 달려와 달라 하던 사람이 그래도 제가 출산을 하고 나자마자 회사로 곧장 출근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들어선 눈치가 보였는지 잠잠하더라고요. 독하다는 소리만 시어머니 옆에서 해대며 그렇게 저랑은 함께 거리를 두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러니 저도 한결 마음과 몸이 편안했죠. 내 집안에 그 집 애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늘 오면 남자애들끼리 제 첫째 아이 장난감을 만지며 속대밭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청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도와주질 않아서 그건 온전히 제 몫이었고요. 그런데 그럴 일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 좋았죠. 그냥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쓰다가도 또 열불이 나려고 하네요. 6일 전에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자기 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딱 봐도 뻔했어요. 자기 동생이 부재 중일 때 꼭 참지를 못하고서 자기 볼일을 해결하겠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남편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니 빨리 자기 얘기를 끝내고 싶다면서 저한테 무턱대고 전화를 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들어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곱씹어 듣다가 너무 황당하고도 얼이 다 빠져서는 네? 나는 반문을 몇 번이나 던졌는지 모릅니다. 글쎄요, 시누이가 저한테 휴가 기간 동안 자기 애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더라니까요. 대뜸 연락이 와서는 나야, 나 이번에 휴가 가는데 넌 언제야? 우리 이번에 둘이서만 휴가를 가기로 했으니까 애들은 전처럼 니네 집으로 보낸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우리 부부도 곧 휴가이고 모처럼 좀 함께 휴가를 받아서는 애들이랑 다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오래전부터 휴가 날짜를 맞춰서 준비했는데 남의 집 휴가철에 찬물을 끼얹어도 이런 찬물이 또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이랑 상의를 하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질문의 요지는 남편도 시누이의 이 개소리에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상의를 왜 해? 애들 좀 맡기겠다는데
무슨 허락이라도 받아서 맡겨야 하는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어디 못 맡길 곳에다가 애들을 맡기는 것도 아닌데 너네 휴가 때도 내가 니네 애들 봐줄 테니까 둘이서 재미나게 놀아. 그러면 된 거지? 그치? 신우의 적반하장인 이 뻔뻔한 태도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기 애들을 맡기는데 저희 부부 허락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저 혼자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듯이 오히려 어이없어하는 그 말투가 정말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의 휴가 계획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저희 애들을 알아서 맡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선심으로도 행동하는 그 태도 또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신우이 애들을 맡아주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그날 남편이 밖에서 신우이랑 재차 통화를 했던 건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화를 내며 자기 누나 애들 한 번을 안 맡아주려 한다고 아주 독종이라며 욕을 퍼붓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한테 남매끼리는 꼭 도와주며 살라 배웠는데 저는 도대체 친정 부모님한테 뭘 보고 배운 건지를 모르겠다며 급기야 저희 부모님 욕까지 했어요. 그러다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건 알겠는지 방금 했던 말은 취소할게. 하지만 이건 아니야. 우리 누나가 당신한테 피해를 주기로 했어. 뭘 했어. 그냥 애들 맡아주면 다음에 우리 애들도 언제든지 맡아주겠다잖아. 어차피 우리 둘 다 휴가라서 그날 회사도 출근 안 하고 놀 텐데 애들 돌보는 게 뭐 힘들 거라고. 당신 진짜 요즘 너무 예민하더라. 어떨 땐 사람이 진짜 매정해 보이기까지 하더라니까. 라고 사과를 한 채 다시 제 흉을 이어서 봤어요. 그러니 저도 마음이 변했죠. 어디 한번 애들을 맡기고 싶으면 내 집으로 얼마든지 오라고 말이죠. 얼마든지 그 애들을 내가 봐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모처럼 남편이랑 휴가를 맞춰서 낸 건데 온전히 내 가족들이랑 보내고 싶어서 한참 전부터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날인데 같은 날짜에 따라서 휴가를 내놓고는 자기 애들을 진작마냥 우리 집에 맡겨놔 버리고서도 당당한 신우이를 제대로 복수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의 무례함과 뻔뻔함을 배로 갚아서 응징해주겠다고 하루하루 복수를 곱씹었어요. 그리고 휴가 당일 급기야 신우이는 자기 애들을 저희 집에 맡기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애들 데리러 와. 라고 말입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또 등신마냥 쫄래쫄래 신우이 집으로 가서는 자기가 직접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 또 빈손으로 들어온 애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지 아주 익숙하게 저희 아들 방으로 직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1시간도 되지 않아 아들 방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형들이 와서 좋은 건지 아님 혼란스러운 건지 아들은 웃다가 정색을 했다가 아주 그냥 저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고요. 다른 방에서 시끄러운 건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깨서는 엉엉 우는 딸을 달래느라고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육아를 맛봐야 했습니다. 애들이 뭔 죄겠나 싶어서 밥은 차려줬어요. 삼시세끼 김치볶음밥으로 말입니다. 옆에서 메뉴 좀 바꿔달라는 눈치를 주는 남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저녁까지 김치볶음밥을 차려줬고 다음날 저는 신우이의 아들들 둘을 아침 대바람부터 일으켜 깨웠네요. 꼭지가 지대로 빡 돌아서듯 하루도 더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제 아이들은 남편에게 말도 없이 맡겨두고 나왔어요. 지가 어른이 지 새끼들 육아를 알아서 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눈곱도 안 뗀 신우의 아들들을 데리고 신우의 집으로 갔어요. 집이 가까워서 그런지 택시를 타니까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애들 도움으로 비어있는 신우네 집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엄마가 없다면서 신우네 둘째 아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엄마가 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으래. 신나게 놀고 있으면 엄마가 오실 때 너희들 좋아하는 선물 가득 사오신대더라. 라면서 아이들한테 끄집어 가지고 놀 건 다 끄집어서 놀으라고 부추겼어요. 제 손으로 애들 방 안에서 장난감 서랍을 꺼내 들어서는 굳이 거실 한복판까지 가지고 나와서 땅바닥에 쏟아냈고 급기야 저는 아이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를 옆에서 도와주며 제 손으로 직접 이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실시간 다짐을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애들아, 너네 배고프지? 숙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면서 신우 부엌 선반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부터 부침가루,
오만 조미료들을 식탁 위에 다 꺼내놓아서는 바닥에 가루를 흘려대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음만큼은 허공에 소금을 뿌려대는 셰프 못지않았어요. 여기저기 오만 곳에 가루를 떨군 것과 동시에 곳곳에 기름을 튀겨가며 굳이 저는 신우이의 냉장고를 털어댔어요. 애들 아침밥으로 차려주고서는 그중에 남은 건 싸가져 가서는 우리 애들한테도 줄 참이었습니다. 냉동실에 얼려있는 고기까지 녹이겠다며 싱크대에 꺼내왔고 그걸로 육전까지 해당하는 제 점심까지 한 번에 해결을 했어요. 집은 정말 순식간에 개판이 되었어요. 개판 5분 전이란 말도 무색할 만큼 이보다 더 개판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 사이 저와 자기 조카들의 행방을 찾는 남편에게서 부재중이 정말 여러 번 울려댔었습니다. 아직 신우이한테는 이르지 못한 건지 신우이한테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조금만 더 버텨서 신우집을 아주 개떡같이 만들어 놓자며 난동을 피웠죠. 밀가루를 쓰다 도저히 더 요리할 것이 없었는지 애들한테 그냥 맡겨놨습니다. 니들끼리 촉감놀이라도 하라면서 그냥 풀어놓은 것이었죠. 다 큰 7살짜리 애는 밀가루를 보는 동 마는 동 했지만 둘째 아들은 달랐어요. 부침가루가 특히 촉감이 좋았는지 그걸 한참 봉투 안에 손을 집어넣은 채로 놀다가 급기야 그 가루를 거실 밖으로 쏟아붓더라고요. 저는 그걸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걸 제 핸드폰에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재밌게 놀고 오세요. 라고 말해봐. 라면서 애들한테 카메라로 인사를 하게끔 남겼고 그걸 곧장 신우의 핸드폰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애들이 엄마 보고 재밌게 놀다 오래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정말 특별한 휴가를 단둘이 보내고 오세요. 라고 덧붙이는 말도 잊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날 신우이는 제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지 동생처럼 제 핸드폰에 부재중을 수십 통 남겼습니다. 동영상 뒤쪽 벽에 걸린 자기 집 가족사진이 눈에 익었는지 그거 설마 우리 집이야? 라는 말로 문자까지 여러 통 보내왔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신우이가 슬슬 휴가를 일찍 끝내고 집으로 오겠다 싶은 마음에 조카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형님네 집이요. 감히 내 휴가를 망쳐놓고서도 이 정도의 각오를 하지 않으신 건 아니겠죠? 집 치우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세요. 안 그럼 이 집 치우다가 남은 휴가 날짜까지 다 쓰셔야 할 겁니다. 라며 신나게 문자에 답장도 했고요. 신우는 충격을 단단히 받았는지 제 문자를 확인하고도 답장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당장 내 애들 데리고 집에 와. 라며 전화를 제가 아닌 남편에게 걸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늘 가만히로 보였었는지 저를 무시만 하고 의견도 존중하지 않다가 이렇게 제대로 험한 꼴을 만들어주면서 커다란 복수를 하자 신우이도 단단히 겁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멋모르고 있던 남편을 보채며 자기 애들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부르는 신우이가 또 한 번 얄미워서 핸드폰을 뺏어들었어요. 네 새끼들 데려갈 거면 부모인 네가 직접 찾아와서 감사하다 말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데려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고맙단 걸 인사도 안 하고 쌩까며 싹스없게 살라고 가르친 거야? 뭘 보고 배웠길래 인성이 그따위야? 라면서 아주 앙칼진 목소리로 따박따박 신우이한테 소리를 질렀네요. 내 집에 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당장 머리 끄댕이를 잡아 당겨버릴지도 모른다면서 분노에 가득 찬 채로 말을 하니 수학이 넘어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려오더라고요. 그럼 내 남편 보낼게. 라고 말이죠. 결국 그날 신우이는 자기가 아닌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저희 집에 보내왔어요. 애들은 여전히 손과 머리 곳곳에 밀가루를 떡칠한 채로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보자 신이 나서는 안기러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애들이 저희 집에서 재미있게 잘 놀고 있던 모습에 내심 안심을 한 건지 아주버님이 애들을 잠시 방 안으로 들여보낸 후 저희 부부만 불러서는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죄송해요. 애들을 너무 염치 없이 맡겼죠, 저희가. 그게 사실 저랑 와이프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이혼 얘기가 진지하게 오고 간 지도 3년 정도가 되었고 겨우 애들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와이프는 어떻게든 제 맘을 붙들어 놓고 싶은 건지 자꾸만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디서 자꾸 둘이서만 보러 갈 수 있는 2인 공짜 티켓을 얻어오고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지겠다며
다이어트 보조제도 한 박스를 구비해놓고 와이프 애쓰는 게 눈에 보여서 얼떨결에 따라다니다 보니 애들을 맡겨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요. 남의 휴가까지 망칠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너무 피해를 끼쳤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퍽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잘난 시누이가 알고 보니 자기 남편한테 죽자 살자 이혼하지 말자며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전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그간의 시누이가 저한테 한 진상짓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남의 가정, 저의 휴가일까지 피해를 끼치며 자기 애들을 맡긴 짓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왜 그동안 그렇게 우리 집에 애들을 맡겨대며 둘이서만 데이트를 즐기며 살려고 했는지에 대해 알게 되니 더 이상의 빡침은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 문제는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나도 덕분에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당신들 부부 사이 걱정을 하는 건 좋은데 남의 가정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랬다가 동생 부부가 먼저 이혼하는 걸 볼 거라고 똑똑히 전하세요. 라며 결의에 찬 말을 남기곤 저 혼자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주버님은 밖에서 몇 번을 더 사과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와이프가 지금 쑥대밭이 되어버린 집을 치우면서 혼자 엉엉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개판이라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몰라서 멘붕에 빠진 상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더 화내지 말고 이쯤 마음을 풀어주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모두가 떠나고 난 후 제가 자신이랑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실에 저희 남편도 상당히 놀랐는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사과가 얼마나 또 오래 갈지 몰랐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으며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가가 이틀이라도 더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온전히 저의 휴식을 즐기고자 했죠. 결국 저는 남은 이틀 동안이라도 살림과 육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채 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는 혼자 친정집으로 갔네요. 남편의 사과를 빌미로 온전히 저만의 쉼이 있는 휴식을 결혼 후 난생 처음으로 취해본 날이었답니다. 비록 짧은 이틀이었지만 충전한 에너지를 가지고서 일상으로 잘 돌아왔고요. 저 없이도 아들을 잘 데리고 있던 남편을 보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남편한테 애들을 다 맡겨놓은 채 나 혼자만의 휴가를 즐겨보자고 말입니다. 결국 내가 살아야 내 아이들도 좋은 엄마를 곁에 두고 자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5년 전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을 구매해 주신 덕분에 판교 쪽에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습니다. 남편의 직장이랑도 가까웠고 상권이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신혼생활을 잘했죠. 저희 남편 직업이 대형병원 의사라서 집을 비울 때가 정말 많았는데 저 혼자서도 새 동네에서 사람 사귀고 돌아다니며 나름 시간을 잘 썼어요. 하지만 제가 첫째를 낳자마자 바로 둘째 아이를 가져버리게 되면서 저의 여유가 넘치던 일상은 사치가 되어버렸죠. 졸지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사실은 충분히 저와 남편을 벅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지만 진짜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의사라 허구한 날 집을 비우는데 저는 혼자서 첫째 아이를 키우고 둘째 임신 태교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나마 강남에 살고 계시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자주 신혼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저를 데리고 맛있는 식당도 데려가 주시거나 태교에 도움이 되려고 옆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어요. 저 혼자 남편 없이 돌아다니며 아기용품을 사는 게 안쓰러워 보인다며 같이 백화점에 가 쇼핑을 하기도 하셨고요. 가까이에 딸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사준 것으로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이 돈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어떻게든 아쉬움이 없게 하기 위해 절 생각해 애써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참 조용하시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가지고 낳을 적에도 임신하고 출산한 저한테 그 흔한 꽃다발 한 번을 사주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이셨어요. 둘째도 역시나 임신을 했건 출산 날짜가 다가오건 신경 한 번을 쓰지 않으시는 듯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오죽했음 저희 부모님께서 시댁 전화를 다 기다렸을 만큼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시댁과의 관계가 이리도 멀어서인지 저희 부모님이 유독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사돈어른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하던 때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집 해주고 네 남편 차까지 새 걸로 바꿔줬다며 그렇게 결혼해서 고맙다고 넙죽넙죽 절을 하더니만 어떻게 손주들 낳는데 그 흔한 떡 하나도 안 들고 오니. 의사 남편 뒷바라지하며 혼자 애 키우느라 쓸쓸하고 뻔히 아실 텐데도 연락 한 번 없고 둘째 가진 걸 알고 있긴 한 거지. 라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친정엄마가 화를 쏟아낸 적도 있으셨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간섭하며 전화질을 해서 저랑 싸우는 것보단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덜 싸우는 지금이 훨 낫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랬던 저는 둘째까지 무사히 순산을 했고 혼자서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애들을 열심히 키워대다가 올 초에 살고 있던 판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 옆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무려 시부모님의 집 바로 아래층 아파트로 이사를 와버렸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둘째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운전을 못하시는 바람에 쉽사리 제 아이들을 보러 오실 수가 없다며 불평을 한껏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아들 손자가 태어나는 것이 너무 신기해 죽겠어서 한번 가보려 하다가도 거리가 멀고 피곤해서 갈 수가 없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시부모님 마음이 신경이 쓰여서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직접 차를 몰고서는 시부모님 댁으로 놀러를 가곤 했습니다. 아이들도 시부모님을 만나며 사랑을 받으니 마냥 좋아라 했고요. 시부모님도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니 저 또한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만큼 아이들을 예뻐라 해주시는 시부모님이 그간 겨우 차 한 대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보러 오시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제라도 차를 사드려야 할지 아니면 교통수단으로 기사님이 있는 렌트 차량이라도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지 뭐 별의별 서비스를 다 생각해보며 제 딴에 애쁨 받는 며느리가 되어보고자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결국 시부모님의 집 아래층 매물이 나왔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아래층에 매물이 나왔는데 한번 봐볼려? 매일 애들을 보면 내가 다 키워주고 보살필 수 있는데 라고 제게 지그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자기 아랫집으로 이사를 오라 하는 소리인가 싶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또 저의 결혼 생활에 아무런 간섭을 하고 살지 않는 분이시라 하더라도 제게는 시부모님이셨기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바로 위아래층에 딱 붙어 살면 언젠가 분명 갈등이 생길 만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요즘 같은 세상에 집 팔고 사는 사람이 있네요. 라며 딴 말로 돌렸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나쁠 것이 없더군요. 저는 이미 예전부터 제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는 친정 부모님 댁 가까이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 매물을 여러 개 알아봤었는데 그때마다 집값이 너무할 정도로 높은 바람에 아쉬웠는데 차라리 시댁 가까이에 사는 곳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버렸죠.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간섭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셨는데 나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시려 하신다면 나 또한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니 말입니다. 저도 차가 있으니 얼마든지 부모님과 친구들 사는 강남까지도 단시간에 이동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댁 아래층으로 이사를 가는 건 어때? 라며 말을 했고 의외로 남편이 아주 단시간에 그러자고 수긍을 한 바람에 정말 졸지에 얼떨결에 제가 나서서는 저희 가족들을 시댁 아랫집으로 모두 다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울 때가 많은데 자기 어머니가 위층에 살고 있으면 저를 자주 보살펴주러 와서는 아이를 돌봐주는 것도 도와줄 것이라며 좋아라 했고요. 처음엔 제가 제안만 했을 뿐 거의 이사를 가자고 주도를 하고 집 팔고 계약까지 하는 건 남편이 앞장서서 했을 정도였죠. 자기 병원은 고속도로 따라 달리면
서울로 출근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괜찮다고 하길래 저도 부담을 덜은 채로 일단 최소 몇 년은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이사를 감행했어요. 시어머니의 아랫집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오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삿날 당일까지도 제 아이들을 도맡아주면서 하루 종일 저희 부부가 이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고, 남편과 다 같이 불러다가 밥까지 먹여주시며 살뜰하게 돌봐주신 저희 시어머니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굳이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댁 아래층으로 이사를 올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남편이 출근한 날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셨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올라가자 급기야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음에도 누구 하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도 더 기다리지는 않고 집으로 내려왔죠. 분명 아이들도 많이 봐주시겠다며 이삿날에도 남편과 제 손을 붙잡은 채로 "와줘서 고맙다. 이제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야." 라며 세상 좋아라 하시던 시어머니는 결혼할 적에 저희 부모님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쌩을 까버리며 연락도 모습도 보이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가끔씩 본인들이 지루하다 싶을 때 무턱대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요. 그러면 저는 아기를 데리고 낮잠을 자거나 살림을 하다 말고 시부모님을 집안에서 정신없이 멸셔야 했네요. 뭔가 단단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꼭 두세 박이 벌어졌어요. 이사하고 한 3주 정도 소음이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출근을 해서 집을 비우고 있던 시간만 골라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무슨 의자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쿵쿵거리면서 나는 바람에 저희 큰아이가 자다 말고 "엄마 제트기, 제트기" 하면서 달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말입니다. 둘째는 다행히 잠이 들어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그 바로 다음 날에는 똑같이 들려오는 소리에 놀래켜서는 막 울더라고요. 겨우 재워놓은 애가 우니 저도 진이 다 빠졌고, 도대체 위층에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으신 시부모님이 뭘 하고 사시는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나이에 줄넘기를 하며 소음 유발을 할 것도 아닐 텐데 어째 이런 쿵쿵대는 소리가 밤 11시만 넘으면 들려오나 싶어서요. 두두두거리는 소리와 발로 찍는 소리,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천장 위에서 울려 퍼졌고, 저로서는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시부모님이라서 층간소음을 제대로 따질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가서 예민하고 극도로 짜증이 치솟아 있을 때 결국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때는 한창 어머님께서 저희 애들을 보러 내려오지도 않은 지 일주일 정도가 되어가고 있던 때였는데요. "어머님, 혹시 집에서 뭐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건 아니시죠? 엄청 두두두거리는 게 너무 시끄러워서 애들이랑 제가 잠을 못 자요. 뭐 기기라도 틀어놓으신 건가요?" 라는 말과 함께 문 열린 현관안을 일부러 보란 듯이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세상 조용한 집구석이구만." 라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셨죠. 찾아 올라가도 아무런 진전이 없고 뭐 하나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여전히 밤만 되면 보란 듯이 위에서는 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저는 정말 정신병에 걸리기 직전의 상태까지 도달을 했어요. 가장 노곤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어 할 때에만 집중적으로 소음이 들려오니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수면 시간이 더욱 중요한 법인데 위층에서 소음 때문에 아이들마저 잠 못 자는 피해를 입고 있으니 제가 엄마라서 미안해 죽겠기도 했어요. 결국 제가 더는 못 참겠다며 또다시 시댁에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이건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고, 혹시 뭐 쿵쿵거리게 만드는 기기나 세탁기라도 돌리는 거냐면서 시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어머님은 귀엽고 "멀쩡히 조용하게 살고 있는 집구석에 왜 자꾸 층간소음을 따지고 들어? 너 나 괴롭히려고 우리 집 아래층으로 이사 온 거니? 그러려고 온 거 맞지? 부잣집 딸내미인 건 알겠는데 깐깐해도 너무 깐깐한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조용한 집구석을
오히려 논란거리로 만드는 며느리라면서 제가 이사를 온 요즘까지도 나쁜 쪽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이쯤 되니 저도 이젠 정말 증거로 싸움을 걸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졸지의 애들을 시부모님께 더 보여드리며 더 편하게 육아를 해보려고 이사를 갔다가 층간소음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벽에 부딪히며 이게 무슨 난감한 상황인가도 싶었고요.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봐야겠다며 일단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자기 부모님의 나이가 있는데 그런 소음을 밤마다 낸다는 게 가능한 소리냐면서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측정기까지 구매를 해버렸답니다. 역시나 남편이 집에 있을 때에는 조용하더니만 남편이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우기라도 하면 밤마다 60데시벨이 넘는 층간소음이 찍히더라고요. 그 정도 수치는 숫자로만 따져봤을 때 가장 최악의 층간소음으로 분류가 되는 수치였습니다. 보통 평균치보다도 10에서 20 정도가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수치가 찍히는 것까지 동영상으로 찍어서는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정확한 수치의 층간소음 정도가 파악이 된 건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면서 머리를 쥐어 싸맸죠. 결국 그날 바로 남편이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어떻게든 단판을 지어볼 작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야 내려온 남편은 제게 아무 소리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제 보니 바로 위층인 우리 부모님 집이 아니라 그 옆집인가 보더라고. 층간소음도 대각선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 내가 혹시나 몰라 옆집도 다녀왔더니만 안에서 무슨 소리를 하나 보던데 조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별일 없을 거야. 라면서 시댁이 아닌 그 옆집이 문제였단 말을 했죠. 너무 궁금해서 무슨 소리를 했던 건지, 왜 한밤중에 했던 건지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고 그제서야 저도 조금은 진정이 된 채로 어떻게든 소음의 출처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이 난간도 지나치는 듯 했고 당장 시부모님께 사과의 말씀도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함부로 층간소음 유발자라 오해를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음날 바로 저는 시댁으로 가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렸고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직접 담근 불고기까지 새 용기에 잘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몰라 더 쓰시라며 평소 남편이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100만 원을 넣어드렸고 오해해서 죄송하다며 연신 거듭 사과를 했죠. 그러자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떨떠름하게 여기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만 하시다가 조금씩 마음을 여신 건지 다음부턴 우리 서로 조금은 더 믿고 배려하며 살자 라며 어른답게 조언을 남겨주셨고요. 그러니 저는 더 부끄럽고 죄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남편이 분명 괜찮아질 것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나흘 정도 지나서 남편이 다시 야간 근무로 집을 비운 사이 소음이 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두두두 거리는 소리가 말이죠. 완전히 새 아파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소한 소음 정도는 충분히 들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낮에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밤 11시라는 늦은 시각이 넘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잠 못 잘 정도의 소음을 내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 여겼죠. 이걸 어떻게 하다가 결국 저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충동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살인충동 말입니다. 결국 저는 경비실에 신고전화와 함께 지금 집으로 좀 와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경찰도 불렀고요. 그 한밤중에 오만 사람들이 다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는 소리를 확인하는데 또 기가 막힌 것이 그 순간에는 아무런 소음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마치 경찰이 와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선 소음을 뚝 멈춰낸 것 마냥 말입니다. 너무 괘씸했던 나머지 저는 그 직전까지 내내 촬영을 하고 있던 영상을 경찰과 경비실에 보여줬어요. 다들 신고를 여러 번 받긴 했지만 이 정도의 층간소음을 본 적이 없다며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그리고 전 모두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덕분에 더 용기를 얻어서 다 같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뺌하면 동영상을 보여주며 증거를 들이밀 참이었어요. 모른 척하면 고소를 진행해서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작정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위층에 머리를 조아리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허리를 가득 숙인 채로 몇 번을 조아렸는지 몰라요. 그 시각이 12시를 조금 넘긴 때였는데요. 시댁 맞은편집 문을 두드리니 50대로 보이는 한 아저씨께서 자다 말고 나와서는 경찰과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온 가족들이 다 불을 끈 채 자고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왔다고 하니 저희 말을 기가 막히게 하셨고, 이윽고 제가 저번에 저희 남편이 제대로 주의를 드렸다고 말을 하던데 라면서 남편을 언급하니, 당신 남편이 누군데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게 무슨 봉청도 들은 소리입니까? 당신 남편한테 지금 당장 오라고 해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뭐라 말하는지 들어볼 테니까.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누가 봐도 표정은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었고요. 그제서야 전 도로 우리 시부모님의 집 현관문을 쳐다봤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결국 이 모든 층간소음을 유발했던 건 이웃집이 아닌 시댁이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죠. 몇 번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다가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고, 노인네는 잠을 자지 않은 건지 얼굴이 생각보다 생기 있더라고요. 밖에서 이 소란이 나고 있는데도 두 분은 안에서 뭘 하고 계셨던 건지 불은 다 켜져 있는데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올 생각은 안 하셨고요. 저도 모르게 열린 문 뒤에 시아버지를 밀치곤 시댁 안으로 들어갔다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방을 쫓던 제 눈에 담긴 시어머니의 모습을 말입니다. 글쎄 부엌 한켠에 드럼통 하나를 깔때기 같은 것에 옮겨 담아서는 끌고 들어가고 있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고야 말았어요. 그 드럼통 그리고 그 옆 바닥에 놓여져 있는 마늘 찢는 방망이 2개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리곤 경찰들한테 이 집이에요! 라며 소리치듯 외쳤죠. 이제 보니 그간 층간소음을 유발했던 집은 시어머니네였고, 어쩌다 보니 층간소음을 내게 된 것도 아니라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었더라고요. 굳이 방망이로 거실 바닥을 두드려대고 그 밤중에 드럼통을 옮겨다가 거실 한복판에서 두두두 진동소리를 내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끌고 들어가고 있던 드럼통을 잡았어요. 그걸 경찰들이 급습하기 전에 먼저 옮겨놓겠다고 시아버지랑 둘이서 집안에서 들러붙어 낑낑거리는 바람에 밖에서 이웃들 간에 소란이 오고 가고 있는데도 나오지를 않았던 거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어머님이 범인이셨어요? 라고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면서 모른 척 계속 드럼통을 옮기려고만 하셨고요. 결국 저는 제 얘기를 좀 듣고 얘기를 나눠보자면서 통 하나를 옆으로 고꾸라지게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져선 싱크대 하부장 손잡이에 부딪혀 결국 하부장 손잡이까지 부서뜨리고, 뒤에서 시아버지는 아유 빨리 말하고 내보내, 그냥 내보내 라며 시어머니를 닥달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남의 집 살림이 우습냐? 돈 있으면 이 정도는 그냥 새 걸로 하나 사줄 수도 있나 보지? 네가 새 걸로 사다 줄 거야? 물어낼 거야? 라면서 저의 멱살을 잡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경찰들을 말린다고 달려들고, 뒤에서 시아버지도 며느리냐 내보내 라며 저를 끌어잡아당기려 하셨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을 밀쳐내겠다며 오만 시댁살림들을 박살내고야 말았습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모습이 기가 막히기도 했고, 그간 층간소음으로 당한 스트레스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제 손이 시어머니 뺨으로 향하는 줄도 모른 채 거침없이 밀쳐대고 때렸고, 왜? 더 소음 내보지 그래? 드럼통으로 충분하겠어? 그냥 확 다 부셔놓고 소음 한번 유발해보자고 라면서 급기야 멀쩡히 세워져 있던 냉장고 하나를 문 열고 흔들어댔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남편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니네 부모님 집에서 나는 소리 아니라며? 근데 뭐야? 네 부모가 만든 층간소음 맞잖아. 지금 내가 니네 집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싶으면 당장 튀어와. 이리고 보고 당장 튀어와서 이 사단 제대로 해결해. 알았어? 라며 집으로 바로 튀어올 것을 명령했죠. 어떻게 병원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튀어온 남편은 여전히 제가 경찰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구석을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며
오만 가전제품들을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멀쩡한 TV면 냉장고를 발로 차며 딴동을 부리고 있으니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순간 뒤에서 시부모가 네가 왜 꿇어? 라며 자기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남편은 오로지 제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진짜 제대로 말했는데. 라고 말이죠.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대충 상황은 이러했어요. 그날 남편은 층간소음을 확인하려 시댁에 왔다가 시부모님이 직접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걸 저처럼 눈으로 목격했대요. 충격을 받아 엄청나게 화를 내고 경고를 했고 분명히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괜히 죄 없는 이웃이 만든 소리라며 죄를 뒤집어 씌워서는 저와 시댁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직접 만든 음식에 돈 100만 원까지 용돈으로 쥐어주면서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다시 한번 엿먹이려고 소음을 유발했고 오히려 절 우습게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너무 잘나고 돈 많은 부잣집 집안의 딸내미여서 그랬다더군요. 네가 얼마나 의사 아들을 우습게 여기면 데려다 놓고 한 번을 내 집에 찾아오게를 하지 않았냐. 바쁜 내 아들을 기껏 의사로 키워놨더니만 며느리한테 홀라당 뺏겼네. 사돈한테 홀라당 뺏겼어. 라며 급기야 저희 친정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바빠서 저희 부모님조차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살지 못하고 계셨고 정작 부인인 저조차도 남편 없이 혼자 육아하고 살림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저희한테 자기 외아들을 빼앗아 간 것들이라며 욕을 하는 시부모님이 제정신이 아니게 보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들한테 알아서 효도를 안 하는 거 왜 나한테 탓하냐고요. 저도 나름 신경 쓴다며 애들을 데리고 자주 시댁을 찾아오는 정성을 보였는데도 말입니다. 이건 뭐 바라는 게 너무 많다 못해 얼굴에 철판을 까셨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괘씸히 여겨서 괴롭히고 싶었던 나머지 애를 돌봐주겠다며 저의 바람을 귀신같이 간파해서는 자기 집 아래로 이사오게 만든 시부모님의 치밀함이 저를 연신 놀라게 만들었어요. 자기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주차장을 들락거리면서 남편의 차량이 없는 날에만 골라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것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며 남편에게 이혼하든 니네 부모님을 이사 보내든 둘 중 하나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도 아님 내가 또 이 애들을 이끌고서 얼마 전에 끝낸 이사 준비를 또 해야 하는 거냐면서 짜증나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집구석에서 발악을 하니 남편은 허겁지겁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나가야지. 내가 당장 알아볼게. 라며 저를 진정시켰어요. 시부모님께는 급기야 이제 자식이고 뭐고 없는 듯 사셔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개쪽이냐고. 내가 얼마나 조용히 이 일을 넘어가게 하려고 모른 척 하려 했는데 이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당장 이사 안 나가시면 그나마 드리고 있던 용돈도 이제 더는 없어요. 자식한테 섭섭하다 하셔도 저 이제 상관 안 합니다. 내가 좀 망가뜨리면서까지 어머니 아버지 진상을 이해할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라면서 칼같이 시부모의 이사를 요구했고요. 참 돈이란 게 뭔지 결국 시부모님은 그 용돈 한번 계속 받아보겠다면서 이사를 나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윗집에서 보란 듯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으로 말입니다. 결국 지금 저희 가족들은 다시금 이사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시부모님을 마주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껄끄럽고 불편해 죽겠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윗집이 비어있는 상태라 이제 더 이상 두두두 하는 전투적인 소음은 들려오지 않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애 키우며 별 경험을 다 해보긴 했으나 이렇게 피해를 주는 남 아닌 가족은 처음 겪어보네요. 참 대단한 집구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 1년을 향해 가고 있던 여자입니다. 다들 7월의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완전히 지나가는 기로점에 놓여져 있네요.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이어진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피곤하셨을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바이러스와 더불어 시댁에서 저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오래 환갑이셨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막내 아들이며 위로는 누나 둘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하셨던 바람에 집안에서 그렇게나 부부싸움을 잦게 하며 자식들을 키워왔다고 하셨고, 그 바람에 남편은 나만큼은 그런 결혼을 원하지 않아 라면서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며 살겠다고 자신있게 말을 했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남편이 워낙 순둥이고 막내라 애교가 많아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을 했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미련스럽게도 내 남편이 참 좋은 가족들을 뒀다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에 부부싸움 안 하고 산 부모님을 둔 사람이 오히려 안운한 것이 아니겠나 싶었죠.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도 막내라고 예뻐하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사람이 사랑만큼은 아낌없이 받고 자란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믿음이 갔습니다. 그 받은 사랑들을 저한테도 잘 퍼줄 것이란 걸 말이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사랑을 참 잘 퍼주는 사람이었어요. 왜 부부는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지면 그게 정 떨어진다고 더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 남편은 꼴보기 싫을 기회조차 없었을 만큼 자신의 먹을 것을 저에게 나눠주고 더 퍼주면서 배려를 했고요. 비단 먹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마누라를 대접해주고 집안에서 이쁨 받을 줄을 아는구나 싶었죠. 시누이가 둘이나 있어서 그런지 성격이 보다 꼼꼼해 보이고 세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근하고 서로 안 보는 사이에도 죽어라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점점 제 남편이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 맛에 신혼을 사는구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애정 많고 세심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바로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으로 인해 말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랑 고부관계에 금이 갈 일이 뭐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시어머니가 막 작정을 하고서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사람들이 초반에는 멋모르고 잘 살길래 저희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랑 갈등이 일어난 지인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하지만 전 결국 시어머니와 금갈리를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별난 식성 때문에 말이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차릴 때 제 친정 근처로 집을 마련했어요. 시댁은 저희 회사랑 너무 떨어져 있기도 했고 친정 주변 동네가 아직 재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 집값은 싼 편인데 추후 재개발이 될 가능성도 농후해서 미래의 투자를 생각해서라도 몫이 좋은 동네였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집을 알아보고 다녔고 그러다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비교적 저렴하지만 새 건물인 빌라 하나로 입주를 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좀 더 높은 편인데 대출을 왕창 받아내서는 거의 제 지분이 절반이 넘는 수준에서 신혼집을 구매했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도 돈을 보태긴 보탰어요. 하지만 남편은 월급이 적어 모아둔 돈도 없었고 대출을 받아도 택도 없길래 그 돈을 시부모님으로부터 일부 빌렸다고 전해 들었었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자신이 저희 신혼집을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시더라고요. 신혼집은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 명의의 단독집이고 저희 집만 하더라도 굳이 돈으로 따져보자면 제 지분이 절반은 훨 넘는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아들한테 돈 빌려주느라 뼈가 빠지게 모은 돈을 내줬다. 내가 그 정도로 니들이 집 살 때 보탬을 많이 대줬으니 니들도 나한테 최소한의 도리 이상은 하고 살아야 한다. 라며 더 큰 대접을 받길 원하셨죠. 처음엔 너무 얼척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최소한 부모가 그 정도 돈을 보태주면서 자식들 결혼을 시키는 판국인데 대놓고 이리 생색을 내며 최소한의 도리 이상을 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니 뭐 저런 뻔뻔한 노인네가 다 있나 싶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남편의 태도는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 집 사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우리가 더 챙겨드려야지. 엄마 없었으면 이 사람도 절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 집 못 샀어. 나중에 여기 재개발까지 되고 나면 우리 떼돈 벌 텐데 그때 엄마 꼭 모시고 살게.
라면서 지 혼자 김칫국을 마시듯이 시어머니께 합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없었으면 절대로 이 집을 못 샀을 테니 집을 구매하는 애는 모두 다 제가 아닌 시어머니의 공이라면서 말입니다. 논리가 너무 이상해져 갔어요.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받은 돈 5억이 있어서 빌라 한 채라도 구매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꼴랑 1억도 안 되는 돈을 보태주고서는 이 공이 다 시어머니의 공이라니. 그런 소리를 하는 남편이나 옆에서 좋아하고 있는 시어머니나 진짜 모자끼니 미쳐도 단단히 미쳐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재개발이 되면 합가까지 하겠다니 뭔 합가를 마누라랑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씹으려 되나 싶어 얼이 다 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모르더군요. 오히려 엄마가 나 키우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자기네 부모님은 모두 다 노후보장도 잘 되어 있으시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야. 평생 주부로 사셨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챙겨주고 사실 분도 아니시고 내가 아들이고 장남이니 내가 보살펴드려야지. 라면서 저를 이해시키려 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 자기 부모님은 노후 보장은 다 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을 했었던 남편이 변한 것이었죠. 완전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리를 남편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신혼집을 밥 먹듯이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싸움을 작게 하느라고 남편의 결혼 전 사기 같은 말에 대해서는 따지고 들고 말고 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늘상 집에 와 계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부부 출퇴근하며 시간 전략하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이나 냉동고기들을 자주 사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곤 하셨는데요. 그걸 보란듯이 꺼내서는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아직 퇴근도 안 했는데 저랑 같이 먹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혼자 고기불판까지 찾아서는 꺼내다가 구워 드셨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우리 엄마 배고프대 라는 소리를 변명이라고 짓거리며 자기 엄마한테 밥까지 퍼다준 채 같이 먹고 있었고요. 엄마가 사준 소고기가 시어머니랑 남편의 배로만 들어가고 있는 걸 보니 신혼 초부터 급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분명 남편은 배려 있고 세심한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는 완전히 지인상의 주책바가지로 변했습니다. 제 눈에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은 더 이상 멋져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럽고 없어 보이는 하찮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아주 잘만 우리 엄마 반찬을 먹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엄마 반찬을 그대로 자기 집에 들고 가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어요. 저희 집 반찬을 시어머니께서 둘이서 먹기에 너무 많잖아. 그냥 내가 집에 들고 가서 우리 집 양반이랑 애들이랑 같이 먹을게. 음식 남기면 천벌 받는다 너. 라는 말과 함께 아주 뻔뻔하게 통을 봉지 안에 담아서는 들고 나가려 하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우리 큰 누나가 이거 좋아하는데 장모님이 역시 반찬 만드는 센스가 라며 시어머니의 행동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요. 상황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뭐 화는 진작에 나긴 했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싸우며 어긋나기 싫어서 최대한 맞춰나가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도 내가 조금씩 불편한 내색을 하면 혼자 알아서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어요. 우리 집도 그만 오고 집 구매하는 데에 보태줬단 개소리도 그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결혼하는 시누이들 목까지 챙겨야겠다면서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우리 엄마 반찬통들을 죄다 뺏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이건 진짜 그지 새끼랑 결혼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시누이들까지 합세를 해서 우리 집에 밥 처먹으러 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다못해 나이 들어서는 저희 부부 손에 요양보호를 바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몇 번 참다 말고 또다시 엄마 반찬통을 가져가려 하는 시어머니께 물었죠. 저번에 들고 간 우리 엄마 반찬통을 가져나오시고 새 반찬을 가져가세요. 저희 엄마가 무슨 급식 아줌마인 줄 아세요? 남이 시간 쏟아 만든 반찬을 공짜로 가져갈 거면 뭐라도 고맙다고 작은 과일 몇 개를 사오던가. 하다못해 반찬통 정도는 도로 씻어서 곱게 들고 와야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진짜 이건 뭐
반찬 하나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일부러 싸가지 없는 표정이란 표정은 다 지어 보이면서 시어머니를 굉장히 불쌍하지만 연민은 느껴지지 않는 하찮은 존재라는 듯이 꼬라봤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서 반찬을 빼내고 있던 시어머니의 위아래를 훑으면서 가지가지 한다. 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옆에서 토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도 함께 째려봤습니다. 뭘 봐. 생각이 있으면 자식인 네가 나서서 그만하시라고 그만 오시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니네 엄마 모시자고 이 결혼을 한 줄 알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니? 만약 내가 니네 엄마랑 누나들 반찬거리까지 챙겨주고 살아야 한다 생각한 거면 당장 이혼해. 더는 너네 집 사람들이랑 못 살아. 재산분을 칼같이 하고 나 그냥은 못 헤어지니까 니네 엄마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한다. 나도 차라리 이혼하고 근사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게 이거보단 100번 1000번 낫겠다. 라고 속사포처럼 속마음을 뱉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해주면 바로 이혼소송까지 걸어버릴 마음이었어요. 신혼집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반찬통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승소할란가는 모르겠었지만 겁지기용으로는 딱이겠다 싶었죠. 그리고 이런 저의 의도가 먹혔는지 남편은 순간 이혼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며 퍽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황급히 어머님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려놓더니 니네 엄마 반찬통을 가져다 주면 될 거 아니냐. 겨우 반찬 몇 개로 더럽게 생색이네. 라면서 궁시렁거리며 집을 나가셨어요. 거의 남편한테 등 떠밀려서는 억지로 나가신 것과 다름이 없었죠. 둘이서 남겨진 신혼집 안에서 남편은 여전히 충격이라는 듯이 저를 붙잡고 말을 못하더니만 첫마디가 정말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라더군요. 자기 엄마랑 그 진상을 신혼집에서 떨어놓고도 제가 절대로 자기랑 이혼만큼은 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가지가지 하는 놈이었죠. 내가 왜 이혼을 생각 안 해? 이 지경으로 신혼집을 망쳐놓고 내가 왜 너 같은 놈이랑 더 살아야 해? 내가 능력이 없어 뭐가 딸려. 네가 보태준 돈 1억 없어도 나 서울 안에서 오피스텔 정도는 충분히 혼자 사서 살 수 있어. 너 같은 거 거둬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내가 왜 니네 엄마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니네 누나들 먹을 반찬까지 갖다 바치고 살아야 하냐고. 왜 니네 엄마는 그걸 고마울 줄 모르고 매번 당연스레 가져가는 거야? 라면서 또다시 속사포로 뱉어내며 불만을 표현했죠. 제가 한참 불만을 얘기하니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늘 똥 씹은 표정을 짓길래 오히려 자기 엄마한테 며느리답게 고분거리지 못하는 모습이 열불이 나서 더욱 자기 엄마를 신혼집에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열불나게 했고 결국 대판 싸우다가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정말 이러다 이혼하고 소송까지 가서는 집마저도 팔아야 하는 건가 싶었는지 내내 전화를 하고 친정에 찾아와 애원을 하다가 결국 백기를 들며 다시는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여태 이혼하라고 같이 화를 내고 계시던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약속에 제가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고 그렇게 전 이틀 만에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이랑은 각서를 썼고 언제든지 내 집에 시어머니가 내 허락 없이 들어오시는 날엔 무조건 이혼해 이혼 책임도 물을 거라며 지장을 찍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저희 엄마의 반찬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슬픈 건지 저희 엄마 반찬통을 꺼내서 저녁이나 아침상을 차리면 남편은 그냥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 번은 밥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냥 대충 시리얼이나 비빔밥으로 먹으며 때우고 싶다는 말도 꺼냈어요. 덕분에 제가 아침 출근 시간이 덜 바빠서 좋았고 남편에게는 시리얼만 주고 저는 한식을 꼬박 먹으며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면서도 저희 엄마 반찬만큼은 입에 대려 하지를 않길래 온전히 저 혼자서만 그 반찬을 다 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부터 제 인생이 단단히 꼬이기 시작했어요. 30년 겨우 산 인생이지만 정말 흑역사라고 꼽을 만큼의 최악의 상황들을 다룬 것도 아닌 회사 한복판에서
아주 수차례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바로 설사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가장 처음은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는데 가다 말고 속이 너무 부글부글 거리는 바람에 거의 얼굴이 패닉이 되어서는 지하철 정류장을 빠져나와 역 안에 화장실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그날 첫 고비를 겨우 넘기고서는 뭘 잘못 먹은 건가 싶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에 가고 나서 점심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또 막 부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우 진짜 순간 나오겠다 싶어서 얼굴이 또 패닉이 된 채로 쭈뼛쭈뼛 거리며 화장실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도저히 제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일하고 직원들이랑 회의하고 대화하던 도중에도 설사 신호가 찾아왔고 결국 그날 저는 거의 화장실에서 하루를 꼬박 살았어요. 직원들 보기 민망한 건 둘째치고 집에 가는 길도 까마득해 죽을 것 같았죠. 겨우 어찌어찌 화장실에서 퇴근 후에도 볼일을 보고 난 후 전투 현장에 나가는 듯한 마음가짐으로 퇴근길에 올랐고요. 겨우 집에 도착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밖에서 남편은 괜찮냐고 저를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날 하루로 제 설사병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의 사흘 정도를 지속하다 보니 저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고 결국 병원을 찾아 수액까지 맞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급성 감염성 설사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어떻게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우리 엄마의 반찬이 생각났고 반찬이 상했나 싶은 마음에 집에 가자마자 반찬을 모조리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뒤에서 남편이 아깝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음식을 버리니까 아까워서 했을 말일 텐데 저는 왜인지 그 순간 남편의 말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간 우리 엄마 반찬 먹기 싫어하면서 입에 대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깝다고 그러는 것도 웃겼고 내가 이 반찬을 먹고서 설사를 몇 날 며칠 했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깝다고 하다니 뭔가 앞뒤가 단단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설마 남편이 이 반찬에 무슨 약이라도 탄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매몰차게 집안에서 쫓아내고는 더 이상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각서까지 쓴 저를 어떻게든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남편이 저지른 자작극이자 복수극 말입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사람을 잡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남편의 뒤를 살펴보기로 했죠. 제가 회사를 가야 하는지라 도저히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가 없어서 집안에 일단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들였어요. 다른 곳도 아닌 냉장고에 있는 부엌이 보이도록 거실 벽에 있는 시계 위에다가 카메라를 조심히 놓아두었고요. 그걸 놓아두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약이라도 타는 모습이 찍히면 어떡하나 싶고 그러면 그 다음은 정말로 이혼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기분이 심란하고 믿었던 배우자한테 당한 치욕에 수치스럽기도 한 와중에 저는 평소처럼 엄마한테 또다시 반찬을 받았고요. 그걸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는 남편 앞에서 보란듯이 꺼내 먹곤 출근을 했어요. 다행히 그날은 설사병이 또 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다음날 저의 설사 증상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아주 누가 마치 짰다는 듯이 제가 엄마 반찬을 받아온 걸 남편에게 보여주자마자 제 설사병이 시작되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이 범인인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장에서 수시로 화장실을 가서 생고생을 하며 배 아파하다가 반차를 내고 결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또다시 화장실에서 일을 치르고서는 거의 분노의 심호흡을 하며 카메라를 빼들었어요. 그리고 녹화본을 살폈죠. 그 녹화본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야만 했는데 그 안에 찍힌 인물을 보고는 소름이 돋아 제자리에서 멈춰서고야 말았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우리 엄마의 반찬에 약을 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제게 설사병을 안긴 약을 탄 인간은 바로 제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짓을 다 꾸미고 계셨던 겁니다. 카메라에 찍힌 시어머니 얼굴을 캡처하자마자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요.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할 거라면서 아주 그냥
바로 인생 쪽나게 만들어주겠다며 떵떵거리며 협박을 하고서는 집안의 남편 짐을 모두 다 싸버려선 집 밖으로 내놨어요. 친정 부모님은 놀라서 집으로 뛰쳐오셨고 저는 또 그 와중에 설사를 멈추지를 않아서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거의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기어나와서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병원까지 갔고 어찌저찌 수액을 맞고서는 집에 와보니 남편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제가 밖으로 던져낸 자기 짐들을 모조리 다 챙겨 들어와서는 현관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은 채로 저와 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정말 몰랐어. 엄마가 감히 약을 탔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정말 몰랐던 일입니다. 라며 울부짖기까지 했고요. 남편이 몰랐다면 어떻게 남편은 귀신같이 우리 엄마의 반찬을 입에도 대지를 않았으며 다시 우리 엄마가 반찬을 집에 가져다 줬을 때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또 약을 탈 수 있겠냐면서 남편을 향해 말 같자는 거짓말 집어치워. 이 천하에 더럽고 치사한 새끼. 니들 모자 내 손에 다 죽었어.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런 취급을 받으셨는데 나라고 기분이 좋겠냐고. 그냥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장모님 반찬을 먹을 수가 없었어. 그게 전부야. 그러다 네가 설사병이 나서 수액을 맞았다는 걸 엄마랑 통화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괜찮아져서 장모님 반찬도 도로 먹고 있다는 말도 했던 게 전부였어. 진짜야.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남편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절대로 남편과 도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자신은 추워도 없었고요. 온 집안에 제 설사 냄새가 진동을 하는 판국에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내게 그딴 짓을 벌였던 사실은 정말 수치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내내 무릎을 꿇은 채 결백을 주장했고 그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께 보내니 어머님은 그제서야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집에서 혼자 발 동동 구르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 대신 무릎까지 꿇고서 울고 있는 모습에 걱정되어 달려왔던 거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나는 역한 설사 냄새가 싫었는지 시어머니는 인상을 찡그리며 들어와선 자기 아들을 억지로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가 급기야 내 딸을 주구장창 설사만 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귀여워? 뭐하고 있다 이제서야 나타나서는 같이 무릎을 꿇지 못할 망정 라면서 시어머니의 뺨을 갈겼어요. 졸지에 시어머니는 아들내미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죠. 거의 날라차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기야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말리기는커녕 너도 한번 먹어봐 라면서 냉장고에서 저희 엄마 반찬통 하나를 꺼내더니만 그걸 손으로 집어 시어머니의 입에 집어 넣어버리셨어요. 졸지에 저하고 남편이 나서서 친정 아버지를 말려야 하는 극한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아버지 손에 담긴 음식을 입안에서 침이라도 삼킬 수밖에 없었고 몇 번 숨을 못 쉬겠다며 오른손으로 바닥을 치다가 겨우 아버지 손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자기도 면목이 없다면서 시어머니 걱정을 대놓고 하지는 못한 채 저희 가족한테 사과만 더하다가 자기 짐들을 모조리 챙겨서는 집을 나갔어요. 자신의 결벽을 믿어주지 않는 제 모습에 진이 빠지기도 했고 더 있다가는 자기 엄마가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후퇴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전 그 길로 우리 집 현관 비번을 모두 변경한 후 곧장 집을 내놨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소송으로 가기로 했고 그간의 설사로 인한 병원을 찾았던 진단서와 더불어 엄마 반찬들을 다 정밀검사까지 의뢰해서는 설사약을 탄 시어머니의 진상을 증거로 남겨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죄로 소송도 걸었어요. 집을 팔고서 난 돈으로 절대 남편에게 먼저 주지도 않은 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고 그 바람에 남편은 결혼한다고 돈을 쓰느라 가진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송에 어떻게든 자기 엄마를 지켜야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더라고요.
그마저도 얼마 못 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요구해왔고요. 하지만 전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제대로 엿먹여주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합의건 뭐고 봐주지 않겠다 다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전 결국 결혼 1년이 채 되지를 않아 이혼녀가 되었고 시모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모두 받아낸 후에야 완전히 싱글이 되었어요. 집 팔고 남은 돈 중 일부 푼돈만 남편에게 쥐어줬고 저는 당당히 저 혼자 살 스튜디오 하나를 구해서 보란듯이 싱글 라이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사병에 걸려 회사에서 괴로워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직도 음식을 보면 설마 설사약이 타 있는 건 아니겠지 싶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긴 하지만 시어머니와 영영 이별을 했기 때문에 밥은 잘 먹고 다닙니다. 시어머니 하나 잘못 만나서는 제 몸뚱이가 제대로 고생을 했던 생각이 들어 요즘은 영양식으로 가득 챙겨주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